다음은 대사장애 중에서 두 번째 지질대사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질 중에는 트리글라이세리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이들은 물과 섞이지 않고 단백질과 결합하여서 지질 단백질 형태로 존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VLDL, 그래서 이 V는 베리를 뜻하는 것이고 LDL은 옆에 있지만 Low Density Lipoprotein, HDL은 High Density Lipoprotein을 나타냅니다. 이 LDL과 HDL을 합쳐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전체 토탈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LDL 플러스 HDL 플러스 중성지방 나누기 5 이거를 합친 것이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나타내는데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200mg/dl가 일반적으로 여기까지가 이상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250mg/dl가 되면은 우리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해서 고지혈증을 이야기할 때는 총 콜레스테롤 농도가 250mg/dl일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중성지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성지방은 전체가 150mg/dl가 가장 이상적인데 이 중성지방이 200mg/dl를 넘으면 이형군에 속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LDL과 HDL에서 알아보게 하겠습니다. LDL은 우리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LDL과 HDL에서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하게 되는데 HDL은 우리 몸에서 좋은 콜레스테롤로서 LDL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LDL이 낮고 HDL이 높으면은 우리 몸에서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밸런스인데 만약 LDL이 높고 HDL이 낮으면은 이것은 어떤 이형군, 그러니까 고지혈증의 이형군에 속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LDL의 정상치는 100mg/dl고 우리가 160 이상이면은 LDL 수치가 많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HDL은 60mg/dl로서 40mg/dl 이하가 되면은 우리가 아주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지혈증 하면은 보통 트리글라이세리드 수치가 200mg 이상 %dl이고 HDL이 보통 40mg 이하일 경우를 우리가 보통 고지혈증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만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만 오베시티는 필요 이상으로 섭취한 에너지 성분 중 특별히 우리가 우리 에너지 성분으로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이 포도당이죠. 그 중에 일부분은 우리 몸에서 남게 되면 간과 근육에 글라이코겐으로 저장이 되고 남은 것은 지방세포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체내지방 축적이 일정 수준 이상 된 것을 우리가 비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측정하는 측정치는 신체질량지수 바디 매스 인덱스 BMI로 측정을 합니다. 체중을 키 제곱으로 나눈 것입니다. BMI가 25 이상일 때를 과체중, BMI가 30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몸통과 내장 지방이 증가한 상태를 중심형 비만이라고 하는데 이 중심형 비만은 특별히 당뇨병이 있거나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증이 생길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심형 비만인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병 또는 생활습관병이라고 하죠. 이 질환을 갖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레프틴이라는 것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면서 우리 비만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렐린은 이에서 분비되면서 식욕을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욕이 촉진이 되면 계속해서 먹게 되고 이거로 인해서 비만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 비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세포에서 레프틴이 분비가 되지만 이 먹는 거에 비해서 레프틴의 분비가 억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감당을 못하게 되면 이 비만에 이르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포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지방조직을 동글박질한 것으로서 오일레드오로 염색한 건데 중성지방은 적색의 물방울 모양이고 그 하얀 것은 지방덩어리입니다. 자, 염색되고 핵은 여기서 청색으로 나타난 것은 핵이 청색으로 염색된 겁니다. B는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보면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의 지방세포는 동글동글하고 그
세포 사이사이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C는 비만한 사람의 지방세포인데 비대하고 커져 있고 세포 간격이 없으면서 세포끼리 서로서로 붙어 있어서 변조된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동맥경화증, 알테리오스클레로시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동맥경화증과 죽상경화증을 흔히 구분하지 않고 같은 용어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맥경화증 알테리오스클레로시스는 우리 동맥에는 3개의 막이 있습니다. 내막, 중막, 애막이 있는데 특별히 중막은 탄력성이 상당히 높고 우리 동맥이 혈액을 내보낼 때 이 내보내는 역할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동맥의 중막이 퇴행성 변화로 해서 동맥벽이 딱딱하고 탄력이 떨어진 상태므로 이것들은 주로 누구에 의해서 발견되냐면 고혈압과 노화 현상의 원인에 의해서 이 동맥경화증이 잘 일어납니다. 두 번째 죽상경화증은 아세로스크레로시스랍니다. 이거는 콜레스테롤이 동맥 내막에 축적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막 안에 이 상처 남부의 동맥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면서 이 축적된 것을 우리가 죽종이라고 합니다. 아세로 말하는데 이 죽종이 발생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그 혈액 흐름을 방해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 죽상경화증이라는데 죽상경화증은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특별히 죽상경화증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흡연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거품세포, 펌셀이라고 하죠. 세포질 내에 콜레스테롤이 축적이 되면 거품처럼 보이는 세포를 말합니다. 이것들이 총칭하여서 거품세포라고 합니다. 네 번째 죽종, 아세로마라고 하죠. 이 동맥벽에 거품세포가 모여서 있는 상처로 동맥벽이 두꺼워지면서 내강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혈류량이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서 이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혈전도 잘 생기고 동맥이 막히게 되면은 그 부위에 따라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면은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을 일으킬 수 있고 코로너리 알터리 경동맥이 막히게 되거나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뇌경색 등을 유발합니다. 특별히 동맥류 에누리즘이라고 하지요. 이 에누리즘은 동맥벽이 약해져 있을 때 갑자기 그 압력을 받으면 동맥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잘 생기는 것이 복부 동맥류인데 복부 대동맥류로 이것이 이 풍선처럼 발생한 것이 터지게 되면 아주 심한 출혈이 일어나서 급하게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겠죠. 자, 더 구체적으로 죽상경화증과 동맥경화증을 그림을 통해서 같이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맥에 외막, 내막, 중간막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안에 내강이 이제 있습니다. 죽상경화증 같은 경우는 내막이 손상이 이르면서 그곳에 지방이 침착합니다. 특별히 콜레스테롤이 많이 지방이 침착하게 되는데 침착하면서 죽상종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또 좁아지는 곳에 혈전이 잘 생기게 돼서 혈전으로 인하여 이 내강이 거의 좁아져서 혈액순환이 거의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맥경화증은 말 그대로 동맥이 딱딱하게 굳어졌다는 말인데 특별히 동맥의 중간막이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딱딱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자, 다음은 지방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간은 패티 리버라고 합니다. 지방변화, 패티 체인지는 우리 몸의 장기를 구성하는 세포 안에 중성지방, 트리글라이세리드가 축적되면서 이것이 축적된 것으로 특별히 간세포에 가장 흔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방간은 간세포 손상과 염증까지 동반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리버시로시스, 간경화로 진행되고 간경화가 진행되면 다음에 뭐로 가요? 간암으로 발전돼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지방간을 그림을 보면은 지방간 정상간은 빨간 색깔로 이렇게 보여 있는데 지방간은 지방이 그곳에 둘러싸여 있어서 노랗게 황색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윤기가 흐르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으로 보면은 조직상에서는 하얀 덩어리가 하얗게 되어 있는 것들 전부 다 지방 덩어리입니다. 지방간에 봤을 때 그 지방 덩어리가 전부 다 둘러싸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원인을 살펴보면은 알코올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로 인해서 지방간이 생긴 것을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만이나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지방간이 생긴 것을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거의 보면 우리가 성인병 또는 생활습관병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을 우리가 확인하면은 거의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 높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경우는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 지방간과 어떻게 구별하냐? 감마 GTP 수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 GTP는 우리가 알겠지만은 감마 GTP가 남성에서는 11에서 63 IU per 리터이고 여성에서는 8 내지 35 IU per 리터가 됩니다. 근데 이 지방간인 경우는 거의 감마 GTP가 100 이상 상대적으로 많이 높기 때문에 이 감마 GTP로서 지방간인지 고지혈증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고지혈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리피데미아입니다. 혈액 속의 중성지방과 특별히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누구죠? LDL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성지방은 올라가 있고 LDL은 증가된 상태라 했는데 아까 처음에 LDL이 얼마였죠? 정상치가 100mg per 데시리터인데 160 이상인 경우 중성지방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150mg per 데시리터인데 200mg per 데시리터까지 올라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달걀 노른자, 동물지방, 버터 등을 다량 섭취할 경우 발생하는데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을 보면 그들은 고기를 많이 먹죠. 고기하고 버터 종류를 많이 먹다 보니까 상당히 상체가 이렇게 많이 비만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LDL의 수용체가 이상이 생겨서 이 가족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항상 측정이 됩니다. 특별히 이런 경우는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고 연부조직에 거품세포가 모여서 황색종, 즉 잔세마라고 항색종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 대사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백질 대사장애 첫 번째는 콩팥증후군, 일명 신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프로틱 신드롬인데 자, 콩팥에 있는 토리, 사구체는 전부 다 혈관 덩어리죠. 이 혈관 덩어리가 우리 몸에서 여과작용을 일으키는데 이 여과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첫 번째 단백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여가가 될 수가 없지요. 근데 통과를 해서 소변에 단백뇨가 생기게 되고 소변으로 단백뇨가 많이 빠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저단백 혈증이 되겠죠. 자, 저단백 혈증이 되면 우리 몸에 알부민, 특별히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교질 삼투압이라고 해서 삼투압작용을 조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부민이 특별히 단백질에서 알부민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삼투압에 의해서 조직으로 수분들이 전부 다 이동하게 돼서 전신 부종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혈액 속에 단백질 농도가 낮으면 혈관 밖으로 수분이 빠져서 부종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체내에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에서는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계속 합성하는데 그냥 단백질이 혼자로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리포프로테인, 지질 단백질을 합성을 함으로 이 지질 단백질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지혈증까지 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콩팥 신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은 단백뇨, 저단백혈증, 그 다음 전신부족, 고지혈증을 야기합니다. 그러면 신증후군을 진단할 때 진단 기준을 보겠습니다. 단백질, 요 필수 조건은 요 단백량이 하루에 3.5g 이상일 경우입니다. 그리고 저단백질 혈증은 혈청의 총 단백질이 6.0g per 데시리터 이하인 경우고 그 다음에 혈청 알부민량은 3.0g per 데시리터 이하일 경우를 우리가 저단백질 혈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고지혈증은 혈청 중에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mg per 데시리터 이상일 경우입니다.
이거로써 우리가 보통 신증후군이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신증후군의 치료 방법은 뭘까요? 앞에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부신 피질 호르몬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증일 경우는 펄스 세라피, PULSE, 우리 맥박을 뜻하는 그 펄스 세라피인데 이 대량으로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이 스테로이드를 과다하게 투여할 경우 이 스테로이드로 인한 합병증이 있죠. 문페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감염,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이 잘 일으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이것을 투여하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서 단백질 대사장애로는 콩팥 기능 상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날 페일리어인데 특별히 여러분들 콩팥 기능 장애가 심한 상태로 오줌량이 매우 적거나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핍노, 올리고유리아는 하루에 배출하는 소변량이 400ml 미만, 모녀는 에이누리아에서 하루에 배출한 양이 50ml 미만일 경우입니다. 자, 특별히 요독증은 유레미아는 오줌 배설이 보통 100ml, 하루에 100ml 이하일 경우로 적을 경우 여러 가지 노폐물이 혈액속에 남아있게 돼서 여러 장기에 대한 장애를 일으킵니다. 이 요독증이 심해지면 나중에 이제 만성 신부전으로 가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콩팥 기능을 측정하는 측정 수치가 있습니다. 요소질소 농도, 블러드 유레아 나이트로겐. 이거 여러분들 생리학 시간에 배웠는데 비유행과 크레아틴 수치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이 비유행과 크레아틴 수치는 여러분들이 비유행 정상치는 6에서 20mg/dl입니다. 그리고 크레아틴 수치는 0.6에서 1.2mg/dl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요소질소 농도와 크레아틴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1이나 20대 1일 경우가 정상이고 그 이상을 넘어갈 경우는 우리가 이것이 지금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급성 콩팥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는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회복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급성 콩팥 기능을 상실할 경우를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급성으로 대량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 대량 출혈이 있게 되면 우리 몸의 쇼크 상태가 빠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혈액들이 심장이라든지 뇌로 쏠리고 심장으로 오는 혈액량이 극히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급성 콩팥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이런 환자들에게는 대량으로 수혈을 해주게 되면 이 원인이 제거가 되겠죠. 만성 콩팥 기능 상실의 경우는 비가역적인 손상이 동반되어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토리 주머니. 자, 토리에는 사구체죠. 많은 혈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혈관 덩어리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만약 손상이 입었을 경우, 대표적으로는 당뇨병이 일어나게 되면 이 토리 혈관들이 다 경화가 일어나고 딱딱해지면서 여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통 우리가 이제 만성 신부전 상태가 빠져서 혈액투석이라든지 복막투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또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으로도 어려울 경우는 키드니 트랜스플레이테이션에서 신장 이식을 고려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고암모니아 혈증, 하이퍼암모네미아입니다. 우리가 단백질이 대사가 되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면서 아미노산이 또 대사가 되면 암모니아가 발생합니다. 또는 창자 내 세균에 의해서 또 암모니아가 형성이 됩니다. 이 암모니아는 우리 몸의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간에서 유레아, 요소로 전환하여 콩팥을 통해서 배설되게 됩니다. 특별히 간경화라든지 아니면 간 기능 상실이 동반된 경우는 이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지 않아서 우리 몸에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가 온몸에 순환을 하면서 뇌 손상까지 야기하여 뇌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를 헤파틱 코마, 간성혼수라고 합니다. 이 간성혼수가 나타나는 경우 특히 의식이 이제 혼탁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임상에서는 두파락이라는 관장액을 사용해서 우리 몸의 독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통풍을 보겠습니다.
통풍은 고트라고 이야기하죠. 자, 통풍에는 우리의 몸에 있는 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 중에 대표적인 유릭 액시드, 요산이 우리 몸에 축적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이퍼유리세미아에서 고요산 혈증을 다른 말로 통풍이라고 합니다. 이 고요산 혈증은 보통 요산은 핵산의 대사산물로 소변을 통해서 원활하게 배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요산이 체내에 혈액 내에 축적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통풍은 고요산 혈증으로 인해서 관절이나 연부조직에 이 요산염을 침착하게 하여 이것들을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엄지발가락에 이 요산염이 축적되는 경우 이 엄지발가락에 엄청난 통증이 함께 동반이 되게 됩니다. 또 이것이 만성으로 진행될 경우는 통풍결절, 다른 말로 토파이라고 합니다. 를 형성하면서 관절이 파괴되고 관절 기능 장애까지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통풍에 대해서 보면 혈액 속의 요산 수치가 높아 고요산혈증으로 관절이나 다른 조직에 요산염이 침착되는데 옆에 하얀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산염을 일으키는 결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엄지발가락이 일어나는 거 보면 엄지발가락에 있는 관절이 부어 있고 염증이 생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뭐가 있냐? 메스 오브 유릭 액시드, 즉 뭐냐면 요산 덩어리입니다. 요산염이라고 하죠. 요산염이 이것을 다른 말로 토파이라고 합니다. 이 토파이가 그것에 침착이 되어서 그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부어오르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러한 가루들이 떨어져 나오는 것을 유릭 액시드, 요산 크리스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아밀로이드종입니다. 아밀로이도시스라 해서 이 아밀로이드는 콩코레드라는 것으로 염색을 하며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초록색, 여기서는 우리 사진에는 푸른색으로 보이죠. 반짝이는 단백질이 주로 간, 콩팥, 지라에 침착되는 질환입니다. 특별히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콩팥에 침착되는 경우는 심부전을 일으키고 심장에 침착되는 경우는 심근증 그리고 부정맥을 유발합니다. 자, 국소적으로 어느 한쪽에 침착된 경우, 특별히 뇌조직에 특수한 종류의 아밀로이드가 침착하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즉 치매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옆에 사진은 간에 집착된 아밀로이드를 조직학적으로 관찰된 것입니다. 그래서 파랗게 좁쌀도기로 많이 퍼져 있는 이것이 아밀로이드입니다. 다음은 탄수화물 대사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탄수화물 대사장애로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뇨병, 다이아비터스 멜라이터스에서 DM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분비 또는 작용의 장애로 포도당을 이용하지 못해서 하이퍼글라이세미아, 고혈당이 생겨 장기에 다양한 증상이 생기는 질환인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포도당이 우리 체내에 많이 돌게 되면 혈액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HbA1c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거는 최근 2~3개월 내에 혈당 조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도당, 이 포도당 수치가 당뇨병에 측정하는 수치 중에 하나가 뭐뭐 있죠? FBS, 공복시 혈당 있죠? 공복시 혈당은 우리가 110mg/dl까지를 우리가 정상으로 보고 110에서 130 정도까지는 내당성인자 해서 당이 앞으로 당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BST, 블러드 슈거 테스트, 이거는 보통 식후에도 많이 식사를 하고도 많이 하죠. 근데 이거는 보통 우리가 200mg/dl 이상이 넘게 되면은 이거는 당뇨가 있다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들이 이 두 가지를 주로 많이 하고 HbA1c는 이 당뇨가 최근에 갑자기 발병해서 심해졌는지 어떻게 조절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를 위해서 보통 검사를 하게 됩니다. 당뇨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이 있습니다. 자, 1형 당뇨병은 이자의 랑게르한스엠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세포가 자가 면역 기전으로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 랑게르한스엠에서 인슐린 생산하는 세포가 뭐지요?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있는데 베타에서 인슐린을 생산하죠. 이게 파괴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인슐린 생산이 감소가 되어서 충분한 양의 인슐린이 생산되지 않겠죠. 그러면 치료 방법은 부족한 인슐린을 보충하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놔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하는 방법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피하로 보통 놓게 되는데 한쪽에 어느 한 지점에만 놓게 되면은 그곳에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인슐린 주사를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2형 당뇨병 인슐린 비의존형입니다. 2형 당뇨병 인슐린 비의존형은 인슐린이 적절히 분비되지 않거나 인슐린에 대해서 잘 반응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특별히 인슐린이 적절하게 정상적인 양이 분비가 될지라도 특별히 비만한 환자들한테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지방 덩어리 때문에 이 인슐린이 반응을 잘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정상적으로 분비가 됐을지라도 이것의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뇨병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시행하고 경구 혈당 하강제를 사용해서 치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이걸 당뇨병 발생 기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 이자일 안겔한스섬이고 포도당을 이용하는 말초세포입니다. 자, 보면은 정상적으로는 이자일 안겔한스섬에서 포도당을 이용하는 말초세포에 동그란 노란 것이 인슐린이죠. 자, 정상적으로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서 말초세포에 인슐린이 적절하게 반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슐린 수용체 부족에 의한 당뇨병, 이것이 뭐죠? 1형인가요? 2형인가요? 그쵸? 2형 당뇨병입니다.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수용하는 수용체가 부적절하게 반응하는 거죠. 인식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번째 그림에는 인슐린이 말초세포에 한 서너 개밖에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당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C는 인슐린 부족에 의한 당뇨병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보면 인슐린 수치가 동그란 것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당뇨병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전신합병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혈관에 손상이 생겨 전신합병증을 유발하며 특별히 죽상경화증의 주요 이어빈자 중에 하나가 당뇨병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죽상경화증이 일어나게 되면 혈관에 혈전이 댕겨서 혈액이 막혀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일어나지를 못하죠. 그래서 심근경색 또는 뇌경색 또 팔다리의 계절 등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고 높아집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이 당뇨병 환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장 큰 합병증 중에 하나는 혈관에 혈관에 손상을 일으켜서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특별히 작은 동맥에 단백질과 결합해서 세동맥 경화증을 유발합니다. 고혈당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 포도당에서 유래한 물질이 여러 조직, 특히 세동맥에 단백질과 결합해서 이곳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을 당뇨 미세 혈관병증이라고 합니다. 자, 당뇨 미세 혈관병증은 다이아베틱 마이크로 안지오패시라고 하는데 이것에는 주로 눈의 망막, 그 다음에 콩팥의 토리, 말초신경 등이 미세 혈관병증 때문에 장애를 입어서 주로 당뇨 망막병증, 당뇨 콩팥병증, 당뇨 신경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주로 우리가 혈관이 많이 있는 부위가 주로 이제 침범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눈 뒤에는 많은 미세한 혈관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콩팥토리는 알겠지만 혈관 덩어리라고 그랬죠. 혈관 덩어리가 유발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혈관 덩어리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 말초신경까지 우리 손, 발 끝에 있는 말초신경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당뇨 망막병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이아베틱 레티노패시라고 해서 망막에 있는 미세 동맥류를 만든다든지 출혈을 일으키거나 부종, 혈관을 새롭게 만든다든지 망막을 박리시켜서 심한 경우 실명까지 초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가 심한 경우는 실명이 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시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은 꼭 안과에 가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이것을 예방해야 됩니다. 당뇨 콩팥병증은 다이아베틱 네프로패시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콩팥에 있는 토리 쪽에 있는 토리의 혈관들을 다 손상시키기 때문에 여가 기능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므로 만성 콩팥 기능 상실에서 만성 신부전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보통 당뇨병 환자들이 투석을 하기 위해서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당뇨 콩팥병증 때문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당뇨 신경병증, 다이아베틱 뉴로패시라고 합니다. 이거는 감각에 이상이 있게 되죠. 지각에 저림증, 통증, 온도에 대한 감각 저하 등 지각 이상이 발생하고 때로 이렇게 갑자기 앉았다 일어서면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땀샘 조절 장애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에 의한 변화입니다. 첫 번째 A는 망막의 모세혈관에 출혈이 일어납니다. 모세혈관에 출혈이 일어나면서 여기 그림 밑에 보면 유리체 출혈, 망막체 출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B는 전자현미경 현상을 보면은 특별히 글로메룰라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그러니까는 사구치 기저막이죠. 기저막의 성분이 변화가 되는데 여기에 알부민이라든지 이뮤노글로빈이 침착이 되어서 혈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혈류 변화가 일어나면 토리 압력이 증가하고 이 토리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토리가 제대로 딱딱해지면서 경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뇨병으로 일어나는 또 다른 하나의 합병증은 괴사가 일어나지요. 팔다리 괴사가 상처가 나면 그것들이 잘 낫지 않고 썩어 들어가면서 이렇게 새카맣게 괴사라든지 괴제가 일어남으로 심한 경우는 다리를 발가락이라든지 다리를 뭐냐면 앰푸테이션 잘라야 되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밖의 대사의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석이라고 하죠. 스톤이죠. 이 장기의 내관이나 배설관 또는 분비관 안에 무기질 또는 유기질이 농축되어서 돌처럼 딱딱하게 생기는 고형물을 우리가 결석이라고 합니다. 결석이 주로 잘 생기는 부위는 쓸개, 요로, 침샘 등에 있습니다. 첫 번째, 쓸개돌증, 겔스톤이라고도 하고 콜레리시아시스라고도 합니다. 자, 이거는 쓸개, 담낭 안에 이 돌이 생기는 건데 모두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이 담낭에서 담관을 통해서 총담관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담즙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 담관에 돌이 생기게 되면은 이 담즙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그 안에 고여서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엄청난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 담석으로 인해서 통증이 온 경우는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야만이 통증이 가라앉을 정도로 상당히 극심한 복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요로돌증, 유로리시아시스인데 이 요로돌증은 주로 콩팥에 돌이 생기거나 요로에 돌이 생기거나 방간에 돌이 생기는 겁니다. 돌이 이 요로를 갑자기 맞게 되면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데 서서히 이 돌이 그렇게 크지 않고 서서히 맞게 되면은 이 콩팥에 물이 차는 이걸 물콩팥증, 다른 말로 수신증이라고 하죠. 수신증이 발생하면서 심한 경우는 콩팥의 기능이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침돌증, 침샘, 시알로리시아시스라고 하는데 침샘관 안에 우리 침을 분비하는 침샘관 안에 돌이 생겨서 돌이 생기는데 특별히 악화성, 성미샘에 많이 생기며 이 음식을 먹게 되면은 붓고 아픈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확인한 것처럼 콜레스테롤 특히 돌증 스톤을 이제
채취해서 이렇게 놔둔 건데 특별히 옆에 있는 노랗게 나와 있는 돌 그쪽은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축적돼서 생긴 돌이고 옆에도 이렇게 새까맣게 나와 있는 우측에 있는 돌은 빌루리빈이 축적이 돼서 생긴 돌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우리가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여러 가지 질환이 합병된 경우인데 특별히 내장지방형 비만, 내장지방형 비만은 아까 몸통이라든지 내장의 지방이 축적된 비만에서 우리가 중심형 비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경우, 그 다음에 기질 이상, 고지혈증 환자, 제2형 당뇨병, 그 다음에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 등의 여러 가지 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대사증후군의 진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상의 내장지방 면적이 남녀 모두 100세제곱 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입니다. 그래서 BMI로 측정했을 경우, BMI가 아까 체중을 키 제곱으로 나눈 거였죠. 그래서 25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그 조건에 부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복부둘레가 여성인 경우는 85cm 이상, 남성인 경우는 95cm 이상일 경우가 이제 이게 조건이 됩니다. 이 조건 하에 이 정목을 충족하고 아래 중에서 2가지 항목 이상이 겸해지면 우리가 이거를 대사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특별히 고트리글리세리드의 혈중, 그러니까 중성지방 수치가 많이 높게 나온 경우, 자 보통 정상치가 100 트리글리세리드가 150mg 이상이라겠죠. 그래서 이 150mg 데시리터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HDL이 낮은 경우, 저콜레스테롤 혈중. 그래서 LDL은 높고 HDL은 낮은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HDL이 보통 정상치가 60mg/dl인데 40mg/dl 이하가 됐을 경우 우리가 이 고지혈증, 이런 경우는 우리가 고지혈증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혈압이 수축혈압이 130 이상이고 확장혈압이 85 이상인 경우, 그리고 공복시혈당 FBS죠. FBS가 110 이상 mg/dl인 경우로 이 중에서 2가지 항목만 충족이 되면은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살펴봤을 때 고지혈증, 고혈압, 그 다음에 당뇨병의 가능성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이제 대사증후군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지질대사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만, 두 번째 동맥경화증, 세 번째 지방가, 네 번째 고암모니아혈증, 다섯 번째 고지혈증입니다. 자, 여기 보면 비만, 동맥경화증, 지방가, 고지혈증은 모두 지질대사 장애로 유발된 거죠. 그럼 네 번째 고암모니아혈증은 무슨 대사죠? 네, 단백질 대사 장애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강의를 들으시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강의는 4장 순환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